내가 공주가 되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1650년 16살 꽃다운 소녀가 화려한 공주의 예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39살 오랑캐 왕에게 바쳐지는 인간 곡물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14년 전 삼전도에서 인조가 머리를 조아렸던 그날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왕의 딸을 보내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진짜 딸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힘없는 종친의 딸 16살 이예숙이었습니다. 의순공주라는 가짜 이름으로 나라의 굴욕을 대신 짊어지고 팔려가야 했던 소녀. 오늘 우리는 3번이나 조국에게 버림받은 한 소녀의 눈물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1635년 한양 어느 종친의 집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예숙, 왕의 오촌 조카뻘 되는 평범한 왕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설 이유도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까닭도 없는 그저 평범한 종친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5살 무렵 겪었던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국가적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7일을 버티다 결국 항복했습니다. 삼전도 벌판에서 왕이 오랑캐 황제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끔찍한 순간 조선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청나라는 승리의 대가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그 굴욕의 여파는 14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649년 인조가 죽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효종은 삼전도의 굴욕을 되갚겠다며 북벌의 칼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실권자 도르고는 조선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킬 무서운 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여, 그대의 딸을 나의 아내로 보내시오. 이 요구는 단순한 혼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딸을 인질로 삼아 조선의 북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효종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나 딸을 오랑캐에게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조정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도르고는 집요했습니다. 자신을 잡아가두고 국경을 봉쇄하며 협박했습니다. 나라는 또다시 전쟁을 치를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효종은 굴복했습니다. 공주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주는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혈육이면서도 힘이 없어 사라져도 아무 문제 없을 그런 소녀를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16살 이예숙이었습니다. 1650년 어느 봄날 16살 이예숙의 집에 왕실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금림군 이계유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했습니다. 내가 공주가 되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린 이예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오촌 조카뻘 되는 종친의 딸이었습니다.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그녀에게 의순공주라는 가짜 이름을 주었습니다. 의를 따르는 공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기만적인 이름입니까? 이예숙은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6살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랑캐의 땅으로 가서 아버지 뻘 되는 39살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녀의 부모 금림군 부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가짜 공주가 되어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먼 이국 땅으로 팔려가는데 그들은 왕 앞에서 감히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이 이토록 무력하고 비참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그저 피눈물을 삼키며 딸에게 공주의 예복을 입혀야 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의순공주를 위해 혼수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혼례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례가 아니라 인간 공물을 바치는 의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6살 이예숙은 궁궐로 불려가 왕 효종을 아련했습니다. 효종은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니 고맙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돌렸을까요? 역사는 그 순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16살 소녀가 화려한 가마에 올라 한양을 떠나던 그날, 그녀를 배웅하는 이들의 눈에는 축복이 아닌 슬픔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의순공주는 압록강을 건너며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조국을 향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어린 마음 속에는 분노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공포뿐이었을까요?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도착한 16살 의순공주는 자신을 아내로 맞이할 39살의 남자 섭정왕 도르곤 앞에 섰습니다. 도르곤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병자호란을 이끌고 삼전도에서 인조를 무릎 꿇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조선에게는 악마이자 원수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16살 소녀는 그 앞에서 얼마나 떨었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르고는 이 어린 조선의 가짜 공주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는 의순공주를 위해 화려한 저택을 마련해주고 조선에서 데려온 시녀와 하인들을 모두 곁에 두게 했습니다. 그녀를 단순한 공물이 아닌 자신의 6번째 부인으로 공식 인정하고 그 어떤 부인보다도 아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39살의 노련한 정치가는 이 16살 소녀에게서 연민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공주를 바친 조선의 비겁함과 그 희생양이 된 어린 소녀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신이 흠모했던 소현세자의 나라에서 온 여인에 대한 묘한 감정이었을까요? 도르고는 한때 소현세자와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도르곤도 슬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의순공주는 원수의 아내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조국에서는 힘없는 종친의 딸로 희생양이 되었지만 이곳 청나라에서는 섭정왕의 총애받는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르곤의 보호 아래 이국 땅에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습니다. 밤이면 조선의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지만 낮에는 섭정왕의 부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도르고는 그녀를 위해 조선의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조선의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아내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가여운 소녀를 단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의순공주가 도르곤과 혼인한 지 불과 8개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1650년 12월 청나라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 도르곤이 사냥터에서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39살, 건장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의순공주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16살 소녀의 유일한 방패막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르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궁궐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그를 견제하던 청나라의 어린 황제 순치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르곤을 역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도르곤은 황제를 모욕하고 권력을 독점한 역적이다.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채찍질하라. 이 끔찍한 명령이 떨어지자 도르곤의 가족과 부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역적의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섭정왕의 총에 받던 부인이었던 일순공주는 순식간에 대역죄인의 아내로 오랑캐의 과부로 추락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법도에 따르면 역적 도르곤의 아내들은 그의 조카나 부하에게 전리품처럼 재분배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조국에게 버림받아 원수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원수가 죽자마자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오랑캐의 아내가 되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의순공주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가져온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한 것입니다. 조선의 공주로서 정절을 지키는 길은 이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 있던 조선의 시녀들이 울부짖으며 칼을 빼앗았습니다. 공주마마, 안 되옵니다. 시녀들은 그녀를 붙잡고 살려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의순공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죽지도 못하는가? 나를 이 지옥으로 보낸 조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녀가 역적의 아내가 되어 다른 오랑캐에게 재분배될 위기에 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이 소식은 멀리 조선의 왕 효종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과연 효종은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짜 공주로 보낸 의순공주가 역적의 아내가 되어 또 다른 오랑캐에게 재분배될지도 모른다는 굴욕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왕 효종은 청나라에 사신을 급히 보냈습니다. 의순공주를 조선으로 돌려보내 달라. 효종은 자신이 가짜 공주로 만들어 보낸 그 소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황제 순치제는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우리 청나라 사람이 되었다. 보낼 수 없다. 조선의 요구는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17살의 어린 과부 의순공주에게 조선의 그 어떤 대신도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 어떤 왕족도 막아주지 못한 가장 끔찍한 운명이 닥쳤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역적 도르곤의 재산이었던 의순공주를 도르곤의 부하였던 다른 왕족 보로라는 자에게 하사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강제로 두 번째 오랑캐 남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7살 소녀는 이제 공주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오랑캐에서 다른 오랑캐에게로 넘겨진 전리품일 뿐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소식이 조선에 전해졌을 때 조정의 신하들은 분노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랑캐에게 2번 시집간 저 여인을 다시는 조선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옵니다. 저 여인은 나라의 수치이옵니다. 이것이 그녀의 조국 조선이 그녀에게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나라가, 왕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16살 소녀를 사치로 내몰아놓고는 이제 와서 그 소녀가 살아남기 위해 버틴 세월을 수치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 효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병들었다. 부모가 보고 싶어 한다.
온갖 핑계를 대며 청나라를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가짜 여동생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1656년 그녀가 청나라로 끌려간 지 6년 두 번째 남편 보로가 죽어 또다시 과부가 된 지 4년 만에 청나라는 허락했습니다. 그럼 데려가라. 1656년 16살 꽃다운 나이에 의순공주가 되어 떠났던 소녀가 6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명의 오랑캐 남편을 겪고 22살에 2번 과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비극이 끝나고 이제 고향에서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조국 조선은 그녀가 겪어야 했던 청나라의 지옥보다 더 잔인하고 더 차가웠습니다. 의순공주가 궁궐에 들어서자 조정신하들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저 부정한 여인을 당장 내치소서. 오랑캐의 땅에서 돌아온 더러운 여자를 어찌 궁궐에 둘 수 있겠나이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환영이 아니라 주홍글씨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소녀를 맞이하는 조국의 태도가 이러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금림군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신하들은 금림군을 탄핵했습니다. 딸을 잘못 가르쳐 정절을 잃게 한 죄로 파직하소서. 금림군은 결국 파직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해 딸을 희생시킨 아버지가 받은 대가였습니다. 왕효종은 신하들의 압박 속에서도 그녀를 벌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정절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정절을 지키며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기만적인 칭호입니까? 16살에 강제로 시집 보내놓고 22살에 돌아온 그녀에게 정절을 지키라니 말입니다. 효종은 그녀를 한양의 한 저택에 유폐시켰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22살이었습니다. 의순공주는 그 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무도 그녀를 공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아내, 두 오랑캐의 아내, 부정한 여인.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택에 갇힌 그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밤이면 청나라에서의 날들을 떠올렸을까요? 도르곤이 자신을 대했던 그 따뜻함을 조국보다 오히려 원수가 더 자신을 인간답게 대해주었던 그 아이러니를 생각했을까요? 나라에 의해 3번 버림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16살에 희생양으로 선택되었을 때, 두 번째는 청나라에서 재분배될 때 구해주지 못했을 때, 세 번째는 돌아와서도 수치라 손가락질 당했을 때였습니다. 1662년 저택에 유폐된 지 6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28살의 의순공주 이예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아무런 소란 없이 찾아왔습니다. 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녀의 고단한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녀의 죽음을 단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의순공주가 죽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6살의 나라를 위해 희생당하고 22살에 돌아와 수치라 손가락질 당하고 28살에 쓸쓸히 죽어간 한 여인의 생애가 고작 한 줄로 끝난 것입니다. 그녀의 장례는 어떠했을까요? 공주의 예법으로 치러졌을까요? 아니면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묻혔을까요? 역사는 그마저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아버지 금림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딸을 나라에 바쳤다가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만들어버린 자신을 그는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의순공주는 죽을 때까지 청나라에서의 8개월을 떠올렸을까요? 도르곤의 저택에서 총애받으며 살았던 그 짧은 시간이 그녀의 28년 생애 중 유일하게 행복했던 순간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원수의 아내로 살았던 그 8개월이 조국에서 보낸 어느 시간보다 더 따뜻했다는 것. 이것이 그녀의 비극을 더욱 슬프게 만듭니다. 만약 의순공주가 16살이 아니라 평범한 종친의 딸로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늙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그녀에게서 그 평범한 삶을 빼앗았습니다. 의순공주라는 가짜 이름을 주고 오랑캐에게 보내고 돌아와서는 수치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28살에 죽어서야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가짜 공주도 역적의 아내도 부정한 여인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너무 늦게, 너무 쓸쓸하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순공주 이예숙의 28년 생애를 따라왔습니다. 16살의 가짜 공주가 되어 오랑캐에게 시집가고 17살의 역적의 아내로 추락하고 22살에 조국으로 돌아와 수치라 손가락질 당하고 28살에 쓸쓸히 죽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1636년 삼전도에서 인조가 무릎 꿇었던 그 굴욕이었습니다. 왕이 저지른 굴욕을, 나라의 무능함을 16살 소녀가 몸으로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효종은 자신의 진짜 딸이나 여동생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종친의 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선택이었습니까?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더 끔찍한 것은 조선의 태도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시켜놓고 돌아온 그녀를 수치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청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17살 소녀가 역적의 아내가 되어 다른 남자에게 재분배될 때 그녀는 죽음을 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녀들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었습니까? 의순공주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무능함이, 왕의 비겁함이, 사회의 위선이 한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삶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한 이를 비난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순공주는 3번 버림받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16살 소녀에서 28살 여인이 되기까지 그녀는 주어진 운명에 저항하며 버텼습니다. 비록 조국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조의 굴욕이 낳은 가장 끔찍한 희생양, 의순공주 이예숙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